예, 여러분, 인문학 첫걸음 4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2주차부터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죠. 매 주차 단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업 일정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어, 무서운 속도로 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면서, 그럼 어떻게 건강에 유의할까요? 그러니까 40만 명, 뭐 45만 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정도면 일상적으로 감염, 우리가 이제 만나는 그 마주치는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그 특별하게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확진자가 또 많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음, 하여튼 뭐 사주는 어, 헉슬리 소설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강의실에서는 뭐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2시간 연강이기 때문에 연강에서 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만은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비대면 수업 우리가 이제 동영상 내가 50분 50분 뭐 1차시 2차시 그러니까 우리가 1교시 2교시 이런 식이죠. 50분씩 만들어서 수업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 이 수업 자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업 자료 슬라이드가 104쪽인데 104페이지인데 1교시 2교시 그러니까 50분 50분씩 나눠서 절반 정도씩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인문학 첫걸음 4주 1차시 공부를 합니다. 헉슬리, 올더스 헉슬리는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그 성찰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멋진 신세계.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렇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반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독스. 그러니까 소설은 좀 어려운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문학은 특히 이제 소설은 이렇게 어떤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더스 헉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볼 터인데 소설 멋진 신세계 안에 만들어진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세계는 결코 멋진 그런 새로운 세계는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문학 첫걸음 4주 1차시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그러니까 헉슬리는 어, 이제 19세기 끄트머리에서 태어나서 20세기를 살았던 20세기의 작가죠. 영국의 작가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세계적인 그런 뭐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1932년에 발표됐으니까 만 90년 정도 되군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그 출판사가 워낙 많은데 번역한 곳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월더스 헉슬리입니다. 193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1932년. 예.
1932년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또 2차 세계대전, 예,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그런 시기죠. 이때가. 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작가, 잠깐만요. 예, 예. 기록을 하고 있군요. 내가 기록을 하지 않나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영국 출신의 이름이 이게 내 이름은 맞는데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것이 나 초등학교 때 문법인데 이 구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씨와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쓰도록 되어 있죠. 예. 자, 헉슬리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도록 합시다. 왜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느냐 하면, 어떤 그 철학 사상이거나 문학 작품이거나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뭐 철학 사상가나 작가나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제 문학 작품은 특히 다른 것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문학의 매개가 뭡니까? 매개체가 언어죠. 언어를 통해서 매개. 알겠죠? 음. 음악은 매개가 뭡니까? 음이죠. 소리. 예. 그리고 회화, 그림은 색. 예. 이게 매개체죠. 매개.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문학의 매개인 언어는 여러 특질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는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유포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공통의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언어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문학의 매개가 언어다. 그런데 언어는 주요한 특질들 중에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문학은 진공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문학은 그 문학이 발표되던 당시에 사회, 문화, 역사적인 어떤 맥락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듣겠죠? 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떤 사상을 이야기했던 철학 사상가들의 삶과 그들의 시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철학 사상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도 작가가 살았던 시대, 특히 또 같은 시대를 할지라도 작가의 어떤 정기적인 요소, 작가의 뭐 가정 환경, 교우 관계, 그가 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이 그 그런 작가, 그런 어떤 그 작가를 이해하고 또 그 작품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음. 자, 올더스 헉슬리, 영국 출신의 소설가이면서 비평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인문학자입니다. 아,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후에 혼란한 세태를 분석한 소설들도 있고, 지금 이 중에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읽었습니까? 나도 그, 지금 오늘 우리 4주차 수업 자료인 멋진 신세계만 읽었습니다. 예, 워낙 세상에 발표되어 있는 문학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내가 문학 박사이긴 하지만 박사가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고, 예, 아주 극히 일부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신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냐를 묻는 데 있어서 매우 그 적절한 그런 텍스트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학 관련 수업에서도, 그리고 학교 안팎의 인문학 강의할 때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텍스트로 내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니 뭐 여러분은 이제 내가 1차 우리 1주차 수업 때 지난 학기에 명작 고전 읽기 공부를 수업을 들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난 학기 비대면으로 수업할 때 우리 국립목포 해양대학교 수업을 할 때 이 멋진 신세계도 내가 명작 고전 읽기 그 한번 한 주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멋진 신세계와 관련된 수업 자료,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동영상, 내가 녹화한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재활용하지 않고 우리 2022년 1학기 우리 인문학 첫걸음 두 분반이죠. 뭐 같은 공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일주일간의 수업 기간, 지정된 기간을 잘 이렇게 지켜서 미리미리 수업을 듣고 하여튼 수업 일정 관리 잘 하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수업 일정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월더 헉슬리는 영국 출신의 작가다. 그 다음에 시뿐만 아니라 비평,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인문학자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헉슬리만큼 20세기 영미 문학에서 영국과 미국을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미 문학에서 문학과 철학, 과학, 그리고 심리학의 문제를 포괄적이고 아주 두루두루 다양하게, 그러면서 또 깊이 있게 다룬 작가가 드물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헉슬리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구도자적 자세로, 구도자 어떤 뭔가를,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다음에 우주의 어떤 생성 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본질적인 어떤 그 천착 탐구를 끊임없이 학문적 탐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시나 비평이나 특히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지적 노력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한 그 지식을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런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삶의 의미를 이제 본질적으로 규명하려는 그런 작가적 임무에 평생 충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문명이 지나친 과학기술의 발달로 균형을 잃어버릴 때 이제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제 2년 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14세기에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 정도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만 4년 만에 그런 그 패스트처럼, 음? 음. 그러니까 그 패스트는 이제 몽골이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까지 이 몽골군이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동서가 이를테면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의 그 중국의 풍토병인 이 페스트가 유럽에 전파해서 만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 넣을 만큼 그런 위력을 발휘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역병이 특히 이제 전쟁과 침략 전쟁과 함께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고통, 우리도 이제 일상의 어떤 정지, 지금 뭐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40만 명, 45만 명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뭐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걸로 지금 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런 세계적인 역병이, 전염병이 발생했느냐와 관련해서 진단을 당연히 하겠죠. 대체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무한한 욕망, 그러니까 그 성장 담론, 그러니까 경제 성장, 오로지 성장만을 추구했던 이런 자본주의적 체제의 그 무한한 욕망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하나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본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윤 추구를 위한 그 욕망의 증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시에서도 어느 도시든 나는 지금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고 이제 우리 국립 목포해양대학교는 이제 목포가 있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출신지를 보니까 그야말로 전국에 많이 이제 여러 그 도시에서 살고 도시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랬던데, 여러분이 각자 살고 있는 도시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뭐 예, 일정한 그런 뭐 크게 이름은 없지만 뭐 앞산티스탄 이런 그런 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산의 역할이 그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음, 그 물을 또 그 담아 놓고 그런 역할도 하죠. 담수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산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헐어서 돌을 놓거나, 특히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소위 개발을 하잖아요. 공장을 짓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끊임없이 이를테면 인류의 역사가 뭐 발전했다고, 진보해왔다고 할 때 과학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자연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 거잖아요.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연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산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뭔가를,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위 이제 경제 개발, 경제적 어떤 자본가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한 삶, 그다음에 물적 풍요 이런 것에 뭐 중독됐달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역병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성장 문명의 추구, 그러니까 반성적 사유 없이 이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어떤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벌써 이게 언제, 90년 전에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이제 이 멋진 신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의식이고, 어, 그러니까 헉슬리는 20세기를 살았던 작가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도 바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90년 전에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현대 문명이 지나친 과학기술의 발달로 균형을 잃어버릴 때,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인제 그 어떤 비인간적 세계가 벌어지는지를 인제 그 성찰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양의 그런 사상과 기계 문명 중심 사상은 결국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런 인제 생각을 헉슬리는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과 전통적 치에서 어떤 치유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인제 사실은 뭐 동양의 사상은 뭐가 있습니까?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 그다음에 인제 중국의 공자 매행장의 유학 사상, 크게 인제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뒀겠죠. 그러니까 그 그런 사상들은 그런 사상은 뭘까요? 어 그냥 노자의 그런 또 그러니까 그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 문명 과 대비되는 동양의 어떤 전통적 사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삶을 음 물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뭐 평화라든가 이런 어떤 삶의 지혜를 좀 더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제 하여튼 헉슬리는 이제 그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 자본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그 공산주의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뭐 많지 않은 국가들도 경제 체제는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어 받아들이고 있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제 이 자본주의 체제가 확산하고 있고 거의 유일한 전 지구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 90년 전에 영국의 작가 헉슬리가 소위 어떤 동양의 정신과 전통적 지혜에 의논했던 것은 이미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이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자본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어떤 체제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제 인문학 첫걸음의 그 15주 수업 동안에 인문학은 문사철, 문학과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그런 인문 정신,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의 그 태도를 취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과목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설명했던 것처럼 앞부분은 지금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적 사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올더스 헉슬리가 어떤 작가고 어떤 데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그 흑슬리는 인간이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의 차원에서 서로를 사육하며 세계를 황폐해야 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인간다운 여러 위치를 잘 지키며 그 조상이 남긴 아름다운 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율배반적 요소를 어떻게 조화, 절충, 통합해서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그의 문학적 과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풍자와 철학적 사유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융합해서 그런 모든 작품을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교훈을 이제 주는 그런 작품을 남겼죠. 이렇게 이제 헉슬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헉슬리의 그런 문학 세계 또 어떤 지적 세계가 잘 그 반영되어 있는 구현되어 있는 작품이 우리가 지금 4 주차에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멋진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인제 소설 멋진 신세계는 1932 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이제 소설은 사실은 미래 소설이에요. 90년 전에 발표한 소설인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다음에 소설의 배경 자체가, 소설은 이야기죠. 이야기 문학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인물,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사건. 이 세 가지가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물들이 있고, 특히 이 소설에서 배경이 이제 일단 봐야 돼요. 배경에는 뭐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시간적, 그다음에 공간적 배경, 이런 게 두루 이제 에, 필요하고 같이 이를테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 다른 사람들과 또는 어떤 사회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소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이 당면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 자세, 이걸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발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문학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작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배경은 애프터포드 AF 632년입니다. 이건 또 뭐냐?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생산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영국의 런던입니다. 왜요? 헉슬리가 영국 작가니까. 예, 월더스 헉슬리가 만약에 한국의 작가였다면 뭐 서울을 공간으로 하거나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1세기 우리나라 뭐 웬만한 도시는 34층 그 고층 건물이 많이 있죠. 광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그 광주에 이를테면 뭐 신도시라고 할 만한데, 내가 사는 곳도 이제 나는 영산강 중류, 상중류 좀 애매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그 영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비교적 상류에. 예. 그런데 이제 강 건너편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45층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이제 지금은 뭐 34층은 아무것도 아닌데, 90년 전에 영국에서 34층의 건물은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드물게 그런 어떤 높은 그런 건물이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가상의 그런 어떤 설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학설리의 멋진 신에게 첫 부분 도입부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예. 중앙현관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런던 중앙인공부와 조건반사 양성소. 런던이고, 이제 이게 세계 국가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오랜 7년간의 전쟁, 1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거예요. 하여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가상적인 이야기죠.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됐다. 그런데 그 국가에 그래서 이름이 세계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도가 런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영국 작가니까. 예. 그래서 런던에 이제 이 빌딩이 이름이 뭐냐면, 뭐 하는 곳이냐면, 인공부화 조건 반사 양성소. 재밌죠? 인공부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제 어머니의 태아로서 어머니 그 몸속에 10개월 머물다가 대체로 이 세상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기계에서 일테면 인공 수정을 통해서 기계처럼 인간을 찍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멋진 신세계일까요? 어. 자,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국가의 표어가 뭐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목표로 하느냐, 공유, 공유, 균등, 안정.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뭔가를 같이 공유한다. 그다음에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공동 소유, 균등, 균등. 그러니까 어떤 차별이 해소된 이런 세계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음, 매력적인 그런 어떤 표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학설리가 참 천재적인 작가죠. 이런 세계를 가상을 한 겁니다. 이런 세계를. 예. 자, 그래서 어, 7년이라고 아까 9년이군요. 9년간의 파괴적인 전쟁이 끝나고 일단 1차 세계전을 의미해요. 난 후에 전 세계는 세계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된 국가가 됩니다. 그,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왜 그랬겠습니까? 워낙 이제 이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나요, 여러분? 이제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우선 제국주의가 뭡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 제국, 일본 제국주의, 그다음 미국도 제국주의, 미제 앞잡이 북한에서 그렇게 이제 선전할 때 많이 했죠. 그럼 그 제국주의가 뭔가를 좀, 제국주의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뭐냐면 일단 자본주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고,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와 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윤 추구. 이윤. 음.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실은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 움직이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국주의는 뭐냐? 근데 이제 이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와 일정한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우선 자본이 있어야 그게 다 가능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죠. 기계로 생산하니까 대량 생산하겠죠. 뭔가를 대량으로 생산을 했으면 시장에서 소비가 돼야 되겠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또 대량 생산하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통해서 자본가들은 이익을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본의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생산의 어떤 효율성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많이 도입한다거나 이것도 필요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소비 시장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이제 소비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겠어요? 자본가들이. 해외로 돌리는 거예요, 해외로. 근데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이제 소위 이런 먼저 이제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어떤 상황이 된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침략하고 지배하는 거, 그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 경제력을 바탕으로, 앞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군대도 키웠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어느 나라를 침략하고 그걸 지배하는 거죠. 그 지배의 목적이 뭡니까?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그다음에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을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에
또 갖다 팔죠.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끝없이 제국주의자 그 국가들은 식민지를 더 늘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뭐 이런 그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그 소위 이제 제국주의 세력들 간에 아프리카도 이렇게 서로 쫙 이렇게 구역을 했잖아요. 나라를. 전통적인 어떤 부족이나 언어권의 그런 생활의 그 어떤 부족들의 경계를 자신들이 임의로 이렇게 차려다시 반드시 동서로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서로 이제 전쟁으로 1차 세계 대전으로 이렇게 에, 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국주의 세력이 서로 간에 자기들 식민지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결국 전쟁으로 이렇게 귀결된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이들만 1,0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민간인들의 희생은 제쳐놓고. 예. 바로 그러한 이제 혁슬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세계 국가를 이제 꿈꿨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하나의 국가면,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면, 그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이런 배경과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국은 아까 이야기했처럼 헨리 포드를 신처럼 떠받들 미국의 헨리 포드. 그건 뭐냐면 이 포드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상징입니다. 예. 자본주의 체제 생산성과 효율성의 상징. 그래서 이 포드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의 탄생을 역사의 시작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 세계 국가의 목표는 뭡니까? 사회 안정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 이 자체는 굉장히 그, 그 오랜 전쟁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바람직한 목표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안정과 행복 증진 그걸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을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이미지입니다. 그 건물. 예. 아까 뭐 39층인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공장이죠. 인공부화 공장에서 뭐 난자가 분열해서 96개까지 싹이 생기고 모든 싹은 태아가 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을. 근데 또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 뭐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실험과 나기 이런 것도 있으니 실험과 나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지식은 모르겠고 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긴 한데 이제 그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그 출산과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것만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그 어떤 실용적이다, 편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인간을 이렇게 인공 부화 과정을 통해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만들어냅니다. 난자 하나에서 96명의 인간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 자, 다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놨습니다. 실험용 병 속에서 태아가 자라나고 267일 만에 1년 이게 10개월? 10개월이면 300일 정도 될 텐데 300일 좀 안 돼서 태어나고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태아들은 햇빛이 드는 방으로 옮겨져서 병마개가 따진 후 유아실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이 헉슬리가 이 소설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소설은 그럴듯해야 되겠죠. 그 개연성,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라도
있을 법한, 그럴듯한. 근데 이게 그럴듯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 미래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할 만하니까. 다만 이제 뭐 더 봅시다. 예. 근데 이제 이 태아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5계급으로 처음부터 규정이 돼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엡실론이죠? 예. 봅시다. 딱 보니까 건장하고 알파 계급은 쭉 엡실론 굉장히 왜소하고 내가 이렇게 왜소한데 예, 예. 이런 그 음, 아마 미국의 그런 어떤 학술지에 그 게재됐던가 하여튼 언젠가 하여튼 그런 기사를 읽은 바가 있어요. 내가 그 신장의 키가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는 내가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대강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야기하자면 이 신장의 키가 평균 이렇게 하여튼 평균적으로 일정 그 높은 키가 큰 그런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키가 신장이 작은 사람들의 그 어떤 평균 소득을 이렇게 오랫동안 통계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더니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음, 근데 뭐 우리가 나도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 그걸 바라지는 않았겠죠? 예. 우리는 뭐 우리는 어느 시기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걸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 인공 부화 실험실에서 어, 그 인간이 태어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에 더해서 인간을 애초부터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현대 민주국가,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이런 계급은 명시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현실에서.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 삼성이나 뭐 현대나 어,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어떤 토목 토목업자들 광주를 광주 광역시 광주를 그 근거지로 하는 전국적인 토목업체가 크게 두 회사가 있죠. 중흥건설, 호반건설. 이런 데는 이제 어떤 문어발식 그런 어떤 사업과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거의 뭐 그 전국적인 그런 준재벌 형태가 됐는데 중흥건설이 그 대우건설도 이렇게 이를테면 인수합병으로 그 차지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적 계급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경제적 계급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태어나지만 그런 뭐 재벌 그룹이나 준재벌 그룹의 회사의 그런 소유자들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남부를 것 없고 늘 남을 이제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어떤 환경 조건을 크게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학설리가 이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소설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 어떤 5개의 계급 구조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도 보면 인구가 13억이죠. 그 중국도 13억이고 그런데 인도도 지독한 그런 신분제 국가죠. 음. 법적으로는 뭐 폐지가 됐다고는 하지만 자 하여튼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이렇게 태아의 계급을 처음부터 쫙 설정해 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은 두뇌가 발달하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그들은 두뇌가 발달하지 못했고, 이제 이런 계급을 소위 하층 계급을 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난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 감수성이 없는, 이거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 감수성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나도 내가 한국장애학회 문학분과 부위원장을 한 2년 했는데, 뭐, 많이 관여는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이제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을 연구한 논문을 이제 발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인연이 돼서 한국장애학회 문학분과 부위원장을 그냥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 감수성,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이런 개념은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성장증인가 뭐 그렇게.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다들 모르니까 예전 방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이런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기 때부터 책과 꽃의 거부 반응을 보이도록 이렇게 세뇌를 합니다. 책과 꽃에 왜 그렇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이 중요하죠. 뭔가를 알면, 뭔가를 알면, 어, 어떤 세계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학문도 과학기술도 인류의 문명, 역사는 발전해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왜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참, 50분 동안 이렇게 타이머를 했는데, 이게 또 요즘 기기가 인공지능 휴대폰, 내가 최근에 휴대폰을 샀는데 뭐라고 말을 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런 기기도 인간과 인간에 비할 바가 아니죠. 단순한 어떤 그런 효율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자, 다시 돌아가서 아기 때부터 책과 꽃에 거부반응을 보도록. 알겠죠? 왜? 이제 책은 아까 비판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꽃은 뭡니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비판적 지성, 응? 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게 이성적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책과 꽃에 거부 반응을 보이도록 이렇게 세뇌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설 보면 이제 책을 책을 볼 때, 꽃을 볼 때 이렇게 조건 반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밤에 잠잘 때, 그래서 하층 계급의 한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파 계급이 아니라 하층 계급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세뇌를 계속 잠잘 때 듣게 해요. 응? 아이들은 잠든 사이에 이런 소리를 뭐,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소위 하층 인류로 태어나는 거, 응? 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계 국가가 목표로 한 사회 안정이 달성되겠죠. 안정이라고 하는 게, 예. 그 다음에 세뇌를 통해 학습된 아이들은 자신의 계급에 불만을 갖지 않는 거. 사회 안정과 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유. 이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뭐 다 성인들이니까,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만인의 공동 소유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테면 뭐, 우리는 소위 이제 이성 관계에서 1대1 관계, 결혼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매우 바람직한 어떤 규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를테면 그런, 물론 이제 이것도 소유의 그 어떤 그 이성 관계에서 상대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왜곡된 성과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저희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별을 통보했을 때, 예, 그 어떤 폭력과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어떤 일부의 현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소설 내에서는 세계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만인의 공동 소유물이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몰라는 성관계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이제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1차 시는 마칠 것인데, 우울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 알약을 이렇게 줍니다. 소마. 소마. 뭐, 환각제 같은 거죠. 마약 같은. 이거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 어떤 육체의 피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눈녹도 사라지는, 그래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 자, 이런 세계가 바람직한 세계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헉슬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유토피아, 지독한 반어적이죠. 반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인문학 첫걸음 4주 1차 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이제 그 이어지는 줄거리와 주제의식,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의 첫걸음 4주 1차 시는 여기까지 할게요.